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17살 고등학생이 한국 학교에 발을 디딘 순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학 시간에 한국 학생들이 MIT 1학년 수준의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미술 시간에는 날카로운 커터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광경까지 목격하면서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게임 대회 우승자가 전국 수학 경시대회 금메달리스트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놀라 자신의 고정관념을 의심하다가 결국 삼성전자 미주법인에서 근무하는 아빠를 설득해 한국으로 이민까지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미국 여고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17살 고등학생 레슬리 웨버입니다. 우리 가족은 뉴저지주의 멋진 주택에서 살고 있고, 아빠는 삼성전자 미주법인의 마케팅 총괄이에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 덕분에 우리 가족은 최고의 의료 혜택과 교육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어요. 아빠는 늘 바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부문 총괄을 맡는 것만으로도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셨던 건지 아빠는 마케팅 업무 외에도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UI UX 디자인 공부도 하시고, 심지어 주말에는 MBA 수업까지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저와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거의 없어요. 중학교 졸업식이나 제가 교내 과학경진대회에서 수상하던 중요한 날에도 아빠는 긴급 회의가 있다며 참석하지 못하거나 왔다 가고, 전화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했죠. 미국에서는 의사면 의사로서,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의 지표인데,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려 하시는 아빠의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빠가 갑자기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으로 한국 본사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니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주하는 게 어떠냐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발했죠.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과 꿈꾸던 미래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중간에 전학을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MIT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스터디 그룹도, 매주 토요일 봉사활동을 하는 로봇공학 동아리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격양된 목소리로 도대체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아빠는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한국 학교가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넓은 시야와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아빠의 계속된 설득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있는데 작은 아시아 국가 한국에서 도대체 뭘 배운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영어도 서툰 곳에서 어떻게 공부하냐며 반발했죠. 그러자 아빠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심지어 게임도 잘한다고요. 아빠가 다니시는 삼성전자도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들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면 놀랍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런 능력이 다 한국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셨어요. 더구나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코딩을 배우고 로봇공학에도 관심이 많다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을 예로 들어가며 앞으로 제가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한국 교육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할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설득하셨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빠의 다재다능함이 한국 학교 교육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빠가 삼성전자에서 너무 오래 일하시다 보니 한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동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한국행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아빠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숨만 쉬며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졌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절친한 친구 캐슬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인 캐슬린이라면 내 심정을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빠가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한국행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인 캐슬린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교육까지 받게 된다니 정말 부럽다면서 자신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대세라며 한국식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 작은 아시아 국가였을 뿐인데, 캐슬린은 마치 할리우드나 실리콘밸리처럼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캐슬린이 영화를 전공하려는 학생으로서 한국 콘텐츠를 그토록 추종한다는 게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의구심을 눈치챘는지 캐슬린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예로 들었죠.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까지 전하면서 자신의 사촌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한국 콘텐츠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음식, 뷰티, 패션, 일상 브이로그까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못하는 게 없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야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교육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이해하지만 한국 학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그러자 캐슬린은 제가 전공하려는 로봇공학보다 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 바로 K컬처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소비하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야말로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캐슬린은 클라라라는 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미국인이지만 7살 때 한국으로 건너가 10년간 한국 교육을 받은 친구라면서 마침 잠시 미국에 와 있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캐슬린의 소개로 맨해튼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났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금발 머리의 소녀가 들어왔는데 전형적인 미국 소녀의 외모와는 달리 안녕하세요 라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반가운 미소로 자리에 앉았죠. 처음에는 완벽한 미국인 외모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상황을 설명했죠. 아빠가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한국행을 고민 중이라고요. 그러자 클라라는 답변 대신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캐슬린에게 들었다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저는 클라라가 보여주는 화면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ROS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어 시스템이었는데 파이썬으로 구현한 실시간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부터 C++로 작성된 균형 제어 모듈까지 완전 전문가 수준의 코드였거든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죠. ROS 기반의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이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지, 특히 균형 제어 부분은 마치 전문가가 만든 것 같다고요. 이 정도면 MIT 준비 스터디 그룹에서 고민하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클라라의 대답이었어요. 이 정도는 한국 고등학교 로봇공학 동아리에서 기본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의 카이스트가 최근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으로 세계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죠. 자신도 한국 학교에서 배운 로봇공학 기초가 있었기에 이런 고급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클라라는 다른 것들도 보여주고 싶다며 밝은 목소리로 노트북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로봇공학 프로젝트 외에도 화려한 비트가 돋보이는 자작 K-팝 음원들과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모바일 게임 데모 버전, 그리고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요리 레시피 블로그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클라라가 직접 만든 건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죠. 한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모두 잘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 수업들을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듣는 거냐며 놀라워하자 클라라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우는데 큰 관심을 기울인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죠. 말을 마친 클라라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가해보면 어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 직접 한국의 교육을 경험해보면 오히려 더 직접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클라라가 보여준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결국 참가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공부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봇공학부터 음악, 게임 개발까지 정말 한국의 교육이 클라라가 말한 것처럼 특별한지 꼭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드디어 한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 첫날이 밝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교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건너편 초등학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없이 혼자서 등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치나 폭력 위험 때문에 17살인 제가 아직도 부모님의 승용차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채 1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홀로 등교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문을 품은 채 학교 안으로 들어섰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생들이 일제히 교실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도는 이미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각 반에서는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있었죠. 제 안내를 맡은 학생회장 민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것이 매일 아침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전문 청소부들이 하는 일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죠. 문득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런 교육에서 비롯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서는 웃으면서 한국 학생들은 자기 주변을 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를 관리하는 데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학교 규율을 어긴 학생들은 방과 후에 남아서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학생들이 유독 예의 바르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과 달리 청소를 통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수업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책상에 설치된 태블릿과 앞쪽 벽면의 대형 스마트보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서에게 이렇게 많은 최신 전자기기들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민서의 대답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본 교육 장비이며 앞으로 메타버스 기반 수업까지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민서의 말에 저도 모르게 당황하여
그럼 이게 특수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무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이런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제가 다니던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태블릿 하나조차 개인이 구매해야 했으니깐요. 그런데 민서는 이건 정말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특수학교에는 전문 교육을 위한 VR 장비까지 따로 구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수업 내용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다중적분과 벡터 미적분을 설명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오빠가 MIT 1학년 때 배운다며 고민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문제 풀어볼 사람? 이라고 묻자 여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차례로 5명의 학생들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었는데 모두가 완벽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민서에게 이게 정말 일반적인 광경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민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방금 칠판에서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푼 재민이는 전국 수학경시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동시에 전국 e스포츠 대회 우승자라는 것이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학과 게임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러자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어요. 자신만 해도 로봇공학을 공부하면서 작곡에도 관심이 있어 교내 밴드부 활동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옆반의 수진이는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상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도 수상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일부러 놀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었어요. 두 번째 시간은 미술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특별 활동으로 입체 팝업 카드 만들기를 소개하셨어요. 두꺼운 종이를 정교하게 잘라서 여러 층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장치를 넣어 카드를 펼치면 그림이 튀어나오는 입체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었죠. 미국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특이한 수업이면서 아무리 예술성이 필요한 수업이라서 신기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도안을 나눠주시며 정교하게 자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가락으로 두꺼운 종이를 찢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전현호가 필통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분명 날카로운 커터칼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난해 제 친한 친구 제시카가 미술 시간에 커터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0일간 정학을 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교실에서 무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절대 반입하면 안 된다는 교장 선생님의 엄중한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고와 테러의 위험 때문에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심지어 제시카는 이 일로 인해 다른 학부모들의 강력한 퇴학 요구에 시달리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학교에서는 필통에 커터칼을 아무렇지 않게 넣고 다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현호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을 든 채 저를 향해 다가오는 현호를 보며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랐어요. 도망쳐야 하나, 소리를 질러야 하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전현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터칼의 손잡이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커터칼이 필요한지 물으며 도안을 자르기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고 싶다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커터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친구에게 커터칼을 빌려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도안을 자르는 요령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선생님께서도 자르기 어려운 부분은 서로 도와가며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전현호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도 처음에는 어려웠다며 쉽게 자르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커터칼을 다루는 태도도 무척 신중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미국에서는 커터칼이 위험한 무기로 간주된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현호는 박장대소하며 한국에서는 커터칼이 그저 평범한 미술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학교 폭력이나 위험한 사고가 거의 없는 안전한 나라라서 학생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면서 오히려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안전했다면 제가 이렇게 평범한 도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현호가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도와주려 했던 것인데 마치 위험한 사람처럼 경계했던 제 모습이 무척이나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이 한쪽 다리를 책상 밖으로 빼고 자세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후 수업종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급식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나 배가 고팠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급식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늘의 식단은 카레라이스, 토마토 파스타, 전복 미역국이었거든요. 특히 전복 미역국은 미국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보기 힘든 한식이었죠. 호기심에 민서에게 급식비가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서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이 모든 게 무료라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되고 심지어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식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마치 최고급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매일 새롭게 제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이 떠올랐어요. 매일 같은 햄버거와 피자, 치킨 너겟만 반복되는 단조로운 메뉴였죠. 그런데 한국의 급식은 달랐습니다. 민서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고려해 식단을 짜고 조리사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시스템이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학교 문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존중하는 수업, 그리고 영양가 높은 급식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이제야 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케팅 총괄이면서도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UI UX를 공부하며 MBA 과정까지 도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한국의 다재다능한 교육 방식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한국 학교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면 아버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도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미안해졌어요. 그건 한국의 교육이 만들어낸 다재다능한 인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교육에서 비롯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한국 학교 체험 프로그램에서 보고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한국행에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기뻐하시며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더 많은 놀라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720도 회전 발차기를 하며 하늘을 나는 한국 소년 영상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미국 문제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180도 개과천선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상담 교사들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태권도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텍사스에서 한 여학생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15살 제인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주 외곽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저는 상담교사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엄마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상담교사인데 다른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하느라 늘 바빠서 저와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지하철에서 행인을 밀어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장난이 SNS에서 유행하고 텍사스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총기 사고 이후로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죠. 특히 퇴근 후에도 위험 징후가 있는 학생들의 상담 기록을 검토하느라 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가끔 저도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엄마는 항상 다른 학생들의 상담이 우선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지만 저에겐 7살 때부터 절친한 친구 트리샤가 있어요. 처음엔 평범하고 오래된 친구 사이였지만 작년부터 트리샤가 한국 문화에 빠지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특별해졌죠. 특히 트리샤는 한국산 제품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트리샤가 워싱턴에 사는 사촌에게서 불닭볶음면을 구했다며 자신의 집에서 같이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까르보 불닭을 좋아하는데 역시 내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트리샤 집으로 뛰어갔죠. 냉큼 기대감에 부풀어 트리샤 집 문을 열자 트리샤가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죠. 한국산이라면 뭐든 행복해하는 트리샤의 웃음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트리샤는 벌써 물을 올려놓았으니 곧 불닭볶음면이 끓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이 났는지 엉덩이를 까딱거리며 가스레인지 쪽으로 걸어갔죠. 걸어가면서 트리샤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동작을 흉내내며 팔딱팔딱 거리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트리샤의 뒤를 따라 블랙핑크의 안무를 흉내내며 주방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트리샤가 봉지를 뜯고 까르보 소스를 꺼내더니 갑자기 손가락에 펴바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소스가 실수로 손에 묻은 건가 싶어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리샤는 그 소스를 자신의 입술에 살짝 바르는 게 아니겠어요. 단순히 손가락에 묻은 소스를 핥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마치 립스틱을 바르듯 정성스럽게 입술 위에 바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소스를 입술에 바르고 나중에 혀로 핥아먹으려는 건지 물었어요. 소스는 나중에 물이 끓으면 면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입술에 그렇게 발라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죠. 트리샤가 아무리 한국산 제품을 좋아해도 소스만 입술에 뻘겋게 발라놓으면 너무 맵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트리샤의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트리샤는 장난스럽게 키득거리며 이것이 바로 K-뷰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불닭 소스의 매운맛이 입술을 생기발랄하고 도톰하게 만들어준다면서 요즘은 한국산 식재료가 무척 깨끗하고 건강해서 화장품처럼 피부에 바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혹시 나를 놀리는 건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어봤습니다. 트리샤는 제 질문에 답하려다가 매운 기운 때문인지 스아스아 소리를 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 까르보든 뭐든 요새 한국산 제품을 피부에 바르는 게 대세라면서. 특히 이 트렌드 때문에 가뜩이나 인기 폭발이던 불닭볶음면이 마트에서 품절 대란이 났고, 심지어 일부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구매 수량까지 제한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제가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트리샤는 더욱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핫소스 립 틴트 챌린지라는 새로운 트렌드였는데, 화면 속에는 수많은 10대들이 불닭 소스로 입술을 도톰하고 선명하게 만드는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영상들을 보다 보니 저도 슬슬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한국 제품이 요즘 K뷰티처럼 유행하는지 물어봤죠. 그러자 트리샤는 눈을 반짝이며 냉장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냉장고 안에는 김치는 물론이고 고추장, 된장, 간장까지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때 트리샤가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반투명한 용기 하나를 꺼냈어요. 뽀얀 노란빛을 띠는 통마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리샤가 그 마늘통을 열더니 통째로 입에 털어넣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도 문제지만 그렇게 매운 걸 한 번에 먹다니 자기 고문이 따로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어지는 트리샤의 행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씹은 마늘을 뱉어 손바닥에 올린 뒤 자신의 볼과 이마에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쳤냐며 이제 입술을 넘어 피부에까지 바르는 거냐고 핀잔을 줬죠. 매일 여드름이며 피부 트러블 때문에 걱정하더니 한국산이라도 먹는 건 먹어야지. 자꾸 피부에다가 다 좋다고 바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트리샤는 오히려 신이 나서 마늘의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항균 작용이 있어서 여드름도 예방한다나요. 심지어 한국산 화장품의 대부분에 마늘 성분이 들어있다면서. 한국인들의 맑은 피부 비결이 바로 마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듯 얼굴을 제 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트리샤의 볼과 이마를 뒤덮었던 여드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고 깨끗한 피부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트리샤는 더욱 신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다른 영상들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미국 학생들이 통마늘을 씹어먹고 피부에 바르는 영상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트리샤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이렇게 효과가 좋은 줄 알았다면 진작 시작할 걸 그랬다면서. 한국인들은 매일 마늘을 먹어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피부가 좋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요즘은 김치볶음밥이나 젓갈처럼 마늘이 듬뿍 들어간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스마트한 것도 마늘과 김치 덕분이라며 한국 음식에 대한 찬사를 아낌없이 쏟아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트리샤와 교실 뒤편에서 K-팝 댄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죠. 그때 브래드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브래드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자주 하던 아이였죠. 그도 그럴 것이 브래드의 아빠는 일본계 기업의 고위 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브래드가 한국이 일본보다 후진적이고 미개한 국가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졌죠. 소문으로는 브래드 아빠의 회사가 미국 내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그 와중에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앞장서서 산불 피해 복구를 도왔고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는 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게다가 이 때문에 브래드 아빠 회사 경쟁사인 한국 기업의 매출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그런 브래드가 트리샤 옆을 지나갈 때였어요. 재미있게 춤추며 놀고 있는 저희를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어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었어요. 브래드도 제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는지 옆으로 휙 고개를 돌리더니 자리에 앉으면서 스팅크라고 말을 내뱉었어요.
스팅크는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난다는 뜻의 모욕적인 말이었죠.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트리샤가 브래드를 향해 돌아서며 혹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러자 브래드는 코를 움켜쥐며 어디서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서 트리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혹시 마늘 먹었냐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트리샤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따져 물었어요. 브래드는 더 큰 목소리로 미국인이 한국 사람처럼 마늘이나 먹으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죠. 주변에서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친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굳어갔어요. 트리샤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말다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둘러 옆반에 있는 트리샤의 남자친구 버튼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여준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버튼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방적으로 트리샤의 편을 들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버튼은 브래드에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죠. 브래드가 트리샤에게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불평했지만 버튼은 흔들림 없이 대응했어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냐면서 트리샤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 건데 그렇게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버튼의 대응에 브래드의 거친 말과 행동이 계속되었지만 버튼은 신기하리만큼 차분하더라고요. 마치 오랜 수양을 쌓은 사람처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이 보였죠. 오히려 브래드는 이런 버튼의 태도에 더 화가 났던지 결국 브래드가 버튼의 어깨를 세게 밀쳐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버튼의 몸이 회전하면서 뒷발로 브래드 턱을 가격했어요. 브래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교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보고 있어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버튼이 입고 있던 평범한 바지가 후욱후욱 소리를 내며 공기를 가르더니 번개처럼 빠른 발차기가 브래드의 얼굴 앞을 스쳤거든요. 너무나 빨랐기에 발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 같았죠. 주변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선생님이 교실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이 저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트리샤와 점심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브래드에게 날린 버튼의 발차기가 정말 멋있었다고 말하자 트리샤가 빙그레 웃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버튼도 옆에서 호기심을 보였다면서 특히 태권도에 깊이 매료되어 꾸준히 수련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태권도가 이렇게 실전에서도 화려하고 강력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죠. 그러자 트리샤는 눈을 반짝이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는 태극기가 그려진 도복을 입은 한 소년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었어요.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장면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와 나이가 같은 15살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상 속 소년의 동작은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웠죠.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몸을 띄우더니 공중에서 연속으로 3번이나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540도 회전 발차기를 성공시킨 후 마지막 세레모니로 720도 발차기까지 선보이더라고요. 순간 브래드를 제압할 때 들었던 버튼의 발차기 소리가 다시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한 동작 한 동작이 무술이면서도 예술 작품 같아서 보는 내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한국의 태권도가 이렇게 멋진 무술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리샤는 더욱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며 자란다면서 올림픽에서도 늘 메달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이제는 한국 인구보다 많은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을 보며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때 트리샤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 버튼이 태권도장에 수련하러 가는데 우리도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죠. 마침 오늘은 승급 심사를 위한 시범도 있다면서 실제로 보면 더 멋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바로 수락했어요. 방과 후 태권도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버튼처럼 키 큰 고등학생부터 사업가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성들, 그리고 발끝도 닿지 않는 꼬마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미국인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는 한국 무술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태권도장 입구에서는 더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키에 통통한 볼이 귀여운 꼬마가 도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우뚝 멈춰 섰어요. 도복 차림의 그 꼬마는 5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출입구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발을 모았습니다. 차렷! 하는 구령에 맞춰 작은 두 주먹을 허벅지에 바짝 붙이더니 경례! 소리와 함께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꼬마의 인사를 받아주셨고 꼬마는 환하게 웃으며 도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어서 트리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예의 바른 인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트리샤는 이것이 바로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발차기나 격파 같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존중을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처음에는 간단한 기본 동작조차 힘들어했지만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면서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브래드와의 일을 다시 언급하면서였어요. 버튼이 그날 바로 반격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중재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는 절대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수양하는 무술이라 했죠. 마침 그때 김사범님이 어린 수련생들의 기본 동작 지도를 마치고 도장 한켠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김사범님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태권도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김사범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 세계에 1000명 정도밖에 없다는 태권도 구단 보유자로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80년대부터 미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태권도를 알리는 일을 하셨고 이제는 이 지역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린 미국 아이들이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고 심지어 예절까지 철저히 지키는 건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김사범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가까이에서 수련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가리키셨어요. 저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는 서로 밀치고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었는데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부터 남을 먼저 공격하고 강함을 절대 뽐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수양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평화를 지키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고 했죠. 실제 도장 안을 둘러보니 마치 작은 사회처럼 다양한 연령대의 수련생들이 함께 어울려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띠를 한 대학생들이 흰띠 초보자들의 발차기를 하나하나 봐주는 모습. 체격이 큰 어른이 어린아이와 짝이 되어 겸손하게 기본 동작을 맞춰주는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도장 구석에서는 은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께서 태극 일장 품새를 연습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아한 무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늦게 퇴근하신 엄마와 저녁을 먹으며 태권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장에서 본 예의 바른 아이들의 모습부터 김사범님의 가르침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특히 태권도가 단순한 무술이 아닌 정신 수양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가치관이 요즘 우리 학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반가운 듯 미소를 지으시며 최근 상담했던 톰이라는 학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던 톰도 친구 따라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던 아이가 이제는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신이 나서 오늘 도장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LA의 산불 현장에서 한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피해 복구를 도왔다는 이야기부터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사실까지 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린 꼬마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수련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요즘 미국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의 문화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계시다고 했죠. 인내와 절제, 예의를 배우는 태권도야말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나 무술이 아닌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훌륭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예절, 문화와 정신 수양이야말로 태권도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